동남아시아 지방은 인도랑 해양으로 주고받는 게 좀 있어요. 해양으로 서로 교류하는 게 있는데 중국이랑 인도가 서로 교류를 못해. 요 위인데 그리고 지금이야 지금 티베트가 중국 땅이지 옛날엔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여기만 중국이었습니다. 항하강, 양쯔강 이쪽만. 나머지 다 오랑캐 땅으로만 무시했었잖아. 정복 못하던 시기에. 그래서 이 거리가 멀고 막 중간에 그 초원지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초원지대 같은 것 때문에 얘랑 직접 교류를 못하다가 당나라 시기에 저기 멀리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랬다. 대당 서역기 기억납니까? 현장이라는 삼장 스님 그 모티브가 됐던 스님이 불법 무과로 인도까지 오고 요렇게 돌아 왔었어요. 여튼 그래서 저 마우리아 왕조든 쿠샤 왕조든 구타 왕조든 주로 이민족들은 이쪽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요 산맥들이 막고 있어서 이해가죠? 마우리아 왕조까지는 아직 아리아족이다. 아리아. 그 원래 있던 그 제일 처음에 여기 토착민들이 있었지. 드라비다 족이라고 인더스 문명을 이뤘던 민족. 그다음에 여기를 누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 드라비다족을 밀어내고 여기서 문명을 일궜지. 인도 아리안족. 그렇지. 인도 아리아인이 여기서 이제 차지하고 겐지스강까지 진출했었죠. 여기까지. 겐지스까지. 인도 아리아인들이 쭉 있다가 그걸 막 혼란기라 그랬지. 혼란기에 막 여러 나라들이 있다가 그 왕조를 처음으로 통일한 왕국 이름이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자, 근데 이쪽을 통일하게 되는 계기가 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야. 동방원정 이후에 BC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혼란했는데 나라들이 요 시기에 혼란을 정리하는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다. 이름도 좀 기억하세요.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라고 합니다.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이번에 2번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거든. 뭐랑 헷갈리냐면 구타 왕조를 만든 사람이 찬드라구타 1세예요. 나중에 왕 이름도 찬드라구타 2세가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구타 마우리아가 만들었는데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왕조가 구타 왕조를 건설했다면 틀린 내용이야. 어렵게 내면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북인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겁니다. 위쪽 지역을. 그리고 남부 지역이랑 북부 지역은 지금은 인도가 하나인데 이전까지만 해도 둘이 완전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서 있었어요. 북쪽이 남쪽으로 계속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쪽이 제대로 정복이 안 됐습니다. 뭐냐면은 밑에가 이쪽 지역은 전부는 백한고원이라고 엄청 좀 높은 산악 지역이야. 그래서 사람이 좀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인도 대부분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북부 지역. 지금도 인구는 북부 지역이 더 많아. 북부 지역이 많은 이유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그랬죠. 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위에서 이제 계절풍이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이 시작하는 지역이 다 여기예요. 그리고 약간 평야지대가 여기만 있어. 여기는 다 고원지대랬지. 산악지대니까 농사짓기 힘들고 위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와가지고 강이 분포하고 인더스강, 겐지스강 여기가 인더스, 여기 겐지스. 그다음에 그 강 주변에 농사 지을 만한 평야 지역이 분포하는 것은 북인도라죠. 북인도가 인구가 더 많다. 그리고 옛날에 인도 역사도 주로 북인도 위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콩같이 생긴 거 어디라고요? 다시 이거 데칸 고원이라고 인도 남부 지역에 지역이 전체가 다 산악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남쪽은 인구도 적고 좀 생산력도 낮아가지고 인도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은 아닙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위에 보면 밑에 지도 보면 다 북인도 지역이죠. 네. 인도 역사가 주로 북인도 위주로 서술이 돼 있어. 3번에 왕이 한 명씩 나오는데 전성기 왕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전성기 왕 아쇼카 대왕이라고 적습니다. 아소카 대왕. 쿠샤 왕조는 나중에 카니슈카 1세, 구타 왕조는 나중에 찬드라구타 2세라고 왕 한 명씩 나오거든. 얘네는 다 외워둬야 된다. 아쇼카 대왕이고 전성기 왕이니까 당연히 영토 확장 많이 한 왕이겠죠. 영토 확장했을 때 그 정복한 나라 이름 하나만 외워두세요. 칼링가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칼링가 왕국.
이 칼린가 왕국을 정복했다는 게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제시문에 맨날 내가 칼린가 왕국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소카 대왕이라고 안 나오고 이 제시문이 나오거든. 근데 이 제시문 안에 칼린가 왕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키워드로 외웁니다. 왜냐면 맨날 이 제시문이 아소카 대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고 인도 대부분을 통일했다. 밑에 보면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통일했지. 마우리아 왕조 영역 보입니까? 그래서 그거 어디요? 아래쪽에 지도 있지. 마우리아 왕조의 최대 영역, 쿠시안 왕조의 최대 영역, 구타 왕조의 최대 영역. 마우리아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조야. 네. 그리고 아소카 대왕이 제일 잘 나갔던 왕입니다. 그 세계 중에 통틀어가지고. 그리고 체제 정비는 그냥 다 똑같은 얘기예요. 중앙 집권하는 국가들은 다 도로 정비합니다. 도로 정비하고 관리 파견하는 거야. 누가 했니? 페르시아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뭐 보냈니? 뭐 깔고 뭐 보냈어요? 비단길. 왕의 길을 깔고 왕의 눈, 왕의 뭔 비단길이 씨. 왕의 길을 깔고 왕의 눈, 왕의 귀 이런 거 보냈지.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도로 건설하고 진시황도 9년대 정비하면서 다 했잖아요. 도로 정비는. 네. 중앙 집권화하려면 다 도로 깔아야 되는 거야. 세금을 원활하게 이제 징수하고 그다음에 군대도 원활하게 파견하고 그러려면. 네. 그래서 똑같이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전국의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라서 빈칸도 안 틀어놨고 아래쪽에 불교 장려에서는 전국에 사원과 불탑을 짓는다. 산치대탑이라고 했습니다. 산치대탑. 산치대탑. 사진이 나옵니다. 저기 몇 페이지냐면 42페이지. 42페이지 제일 뒤에 가면 산치대탑이라고 나와요. 마지막 페이지는 찢어라. 왜 이게 들어가 있냐? 불쌍하잖아요. 빈칸이잖아, 근데. 어떻게 종이에도 생명이 있는데 그죠? 산치대탑 보이니?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무덤. 무덤처럼 생겼어, 무덤. 원래 그래서 탑이라는 게 부처님 살이라고 좀 영험한 스님들이 죽으면 몸속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 사리를 보관하는 장소였어. 그래서 무덤처럼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부처님 사리를 보관한 엄청 중요한 장소입니다. 라고 표시하려고 위에 있는 게 점점 높아지다가 이게 뭘로 모습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탑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산치대탑인데 이게 최초의 탑 중 하나야. 탑 모습이 무덤처럼 생겼죠. 왜? 그 도굴꾼들이 많이 도굴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아니 그 스님들 그 해서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 탑을 그렇게 대놓고 뭐 중3 때 무덤 양식 배우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무덤 양식 배우면서 뭐 도굴 문제 그런 거 막 엄청 자세하게 배워요. 지금 여기 나오진 않고. 근데 요 그림 나오면 어느 왕이겠니? 아소카 대왕이면 아소카 대왕. 아소카 대왕이 불교 전파하는 중인 거야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37페이지 제일 앞으로 가고. 왜? 누가 아파? 그래서 산치 대탑 같은 걸 건립하면서 주변 지역에 포교를 했다. 그리고 이때 전파된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 6번에 상좌부 불교라고 적습니다. 상좌부 불교. 다른 말로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만 적혀 있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소승불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상자부 불교라는 용어로만 씁니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 소승불교는 원래 부처님 불교 교리가 뭐냐면 개인의 깨달음 추구예요. 개인의 깨달음 추구. 내가 집착과 번뇌를 끊어내고 모든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불행하다고 보거든. 고통스럽다고 보거든.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들에 대한 집착을 다 끊어내면 개인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 너네가 이렇게 막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성적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그래서 성적 진짜 없는데. 너네 부모님이 뭐 있겠지. 왜 신청했어 그럼? 저요? 성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냥 제 쌤이었어. 정말 주죠. 여튼 당황했는데 내가 좀 전. 여튼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다 하나하나 집착을 끊어내는 걸 해탈이라 그래. 네.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다 해탈하게 되면 열반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고 열반에 이르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아요. 그럼 끊어야겠네요. 그치? 성적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 너네가 9등급을 받든 1등급을 받든 4등급을 받든 아무 게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집착이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해탈해야겠지. 아.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밥을 먹어도 부모님이 집에서 밥을 안 줘도 아무런 그 뭐 집착 그런 게 없어야 돼. 부모님이 밥을 안 주더라도 나는 개념치 않아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럼 연애에 대해서 싸가지 않나? 뭐 연애 문제 이런 것도 남녀 갈등 이런 거 나는 연애에 대해 해탈했다 그러면 남친이 있든 없든 전혀 고통받지 않아. 그걸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욕심을 끊어내면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개인이. 근데 원래 부처님 얘기는 이것까지만 얘기했어요. 욕심을 끊어내 가지고 내가 집착을 벗어나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다. 그거 그대로 지키는 애들이 상자부 불교예요. 상자는 장로란 뜻입니다. 높은 사람들, 높은 스님들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야 너네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뭐하니? 내리고 아니 니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스님들이 불경 공부만 하고 나가가지고 포교를 안 해. 불교를 막 그 전파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불경은 되게 어렵잖아요. 뭐하니?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경전이 어렵고 스님들은 처박혀가지고 맨날 경전 공부만 하고 하니까 점점 민중들하고 불교가 멀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나온 대승불교가 이거는 푸시안 왕조입니다. 푸시안 왕조 때 대승불교라고 할 건데 대승불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는 너네 해탈만 추구하지 너네는 너네 한 몸만 너네 스스로만 깨달음을 얻으려는 작은 수레다. 우리는 민중들까지 대중들까지 다 구제해가지고 우리 수레에 태우고 저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는 큰 수레다. 그렇게 비판한 거야.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 대승불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승자가 탑승하다 할 때 그 승자예요. 수레 승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중들까지 태우는 큰 수레고 너네는 너네 자신의 스스로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작은 수레다라고 비판한 명칭이에요. 그러면 상자부 불교 쪽에서는 별로 이 명칭을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맞지? 비판하면서 이렇게 쓴 용어니까. 그래서 원래는 소승불교라고 옛날 책에 나와 있었는데 상자부 불교 쪽에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자부 불교가 많이 있거든. 상자부 불교 쪽에서 이런 용어는 차별적인 용어다라고 이제 건의해가지고 용어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상자부 불교라고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괜찮지? 이게 그냥 최초 불교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상자부 불교로 발전했고 이 상자부 불교는 주로 보면은 밑에 지도 보면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쿠타 왕조 중에 어디가 제일 남쪽까지 내려간 왕조야? 어디가 제일 마우리아가 제일 남쪽까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남쪽으로 전파된 불교는 소승불교뿐입니다. 소승불교가 주로 남방불교라고 불리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전파됐어. 그리고 옆에 보면 쿠샤 왕조는 어때요? 쿠샤 왕조는 북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네. 그래서 북방불교라고 부르고 대승불교 쪽이거든요. 쿠샤 왕조 때는. 대승불교는 주로 동북아시아 쪽으로 전파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에 남쪽까지 뻗어나갔냐, 북쪽까지 뻗어나갔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이제 6번 아까 상자부 불교 적었죠. 발견하고 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파됐고 그 다음이 7번의 쿠시안 왕조입니다. 마쿠 국다 할 때 쿠시안 왕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프랑크 왕국이 카룰루스 대제 때 갑자기 영토 넓어지고 나서 카룰루스 대제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세계로 갈라졌지.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맞지?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알렉산더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금방 갈라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영토가 고대에 확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행정력이 안 받쳐주는데 나라가 커지니까 이거를 카리스마 있는 왕이 죽고 나면은 감당을 못해. 그래서 갈라집니다. 여기도 아소카 대왕 때 갑자기 영토가 넓어졌는데 카리스마 있는 왕이 그 뒤를 못 이으니까 영토가 쪼개지다가 분열되고 혼란기 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쿠시안 왕조 때 이제 보면 아소카 대왕 사후에 인도가 재분열되고 이란계 유목 민족인데 이란 애들이 여기 있죠. 여기가 이란이잖아. 이란. 그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다시 유럽이 여기 있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지. 이건 알지?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고 여기가 인도고 이쪽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 유목 민족이죠. 여기 유목 국가잖아. 사막 지역에 농사 못 짓는 애들이지.
낙타 타고 양 기르고 막 목축하고 그런 애들인데 걔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인도 지역에 자리를 잡은 거죠. 아리안족도 여기 있잖아. 왜? 아니 뭐? 낙타닮아서 저희 대가리 아니 인성이고 선생님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나서 그림이 자 그래서 이란계 유목민족 이쪽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유목민족들이 와가지고 쿠시안왕조를 북부를 제통이라고 쿠시안왕조를 건립했고 얘네는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밑에 지도 보면은 제일 북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렇지? 보입니까? 네. 북쪽으로 많이 가 있는 왕조다. 자 그리고 얘는 북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인도는 여기 막 영토가 막 여기 다 닫혀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동서 교역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했어. 쿠시안 왕조 때는. 그래서 요 대승불교가 북방으로 많이 전래가 됩니다. 북방으로. 소승불교는 상자불교는 북쪽으로 전래가 아예 안 되거든. 그 대승불교는 북쪽으로도 가고 거의 북쪽으로 많이 갔지만 일부는 남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많이 갔다. 대승이니까 많이 갔다. 자, 그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 그래서 뭐 어떤 모습도 나타나냐면 간다라 미술이라고 적습니다. 간다라 미술. 8번이에요. 8번에 간다라 미술. 간다라 미술 발달. 이 간다라 미술은 뭐 플러스 뭐냐면은 간다라 플러스 미술. 인도 문화 플러스 헬레니즘이에요. 인도 플러스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조금 이따 합시다. 이거는 간다라 미술. 좀 나올 거니까. 9번에 카니슈카 왕이라고 적습니다. 카니슈카 왕. 이 간다라 미술을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나중에 문화 파트 때 한번 해보자. 자, 전성기 왕 여기 마우리아 왕조 때 누구라고? 아쇼카 대왕이야. 아쇼카 대왕. 소예요. 소도 되고 효도 됩니다. 발음 문제라서 아쇼카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소카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쿠시안 왕조 때는 카니슈카 대왕이야. 카니슈카. 좀 비슷하지 않니? 마우리아, 아소카, 쿠시안, 카니슈카, 쿠샨, 카니슈카, 시읒, 키읒, 시읒, 키읒, 시읒. 네. 이거 마우리아, 아소카, 키읒, 시읒, 쿠샨, 카니슈카, 키읒, 시읒 이렇게. 근데 외워야 되거든 이거를. 왜냐면 왕 이름이 어떤 왕조인지를 물어볼 거야. 외워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외웁니다 이렇게. 네. 카니슈카 대왕 때 전성기입니다. 9번 카니슈카 대왕.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북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인도고 북인도 위쪽이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가 서남아시아고 인도 옆에 여기가 서남아시아고 여기는 중앙아시아고 초원기후 지역이죠. 우리가 동아시아인 거죠. 네. 여기 뭐 오탄 국가들 이런 거 있어. 카자흐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국가들 거기 있는 스탄국들이 있는 그쪽 지역. 그래서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다. 중앙아시아는 얘네만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장려할 때 뭐 사원탑 건립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대승불교라고 적습니다. 10번 대승불교. 우리는 큰 수레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제한다. 다른 민중들까지 중생이라 그래요. 불교 용어로는 중생들까지 구제하는 큰 수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주로 얘네는 북쪽으로 많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동북아시아로 많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이런 애들은 다 무슨 불교인지? 소승불교인지 대승불교인지? 대승. 다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찍었는데. 아니 북쪽이잖아. 북방불교라고 동북아시아 지역.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아니잖아요. 네.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전부 다 대승불교 계열이야.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용어는 조금 낯설지. 보살이라는 용어는 조금 친숙하지 않니? 그래서 개인 깨달음 추구해가지고 약간 불교에 나오는 신성 같은 존재가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나한 뭐 108 나한전 이런 거 할 때 들어봤나? 108 나한전이라고 할 때 그 나한이 아라한이다. 근데 몰라요. 대승불교에 모르는데. 그래? 불교에 나오는 신성 같은 존재예요. 불교에 나오는 신성. 그걸 아라한이라고 하고 신성이 뭐예요? 신선. 산신령 같은 거. 신선. 거기 신성. 근데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신성 약간 산신령 신성 같은 선인 그런 거고. 근데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열반에 이르지 않고 남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가 보살이야. 약간 대승불교 같죠? 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절에 가면은 그 절의 신자들끼리 서로 보살님 보살님 부르잖아. 그렇게 부르는 게 대승불교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안에 좀 마지막 무슨 왕조? 굽타 왕조고 굽타 왕조는 전성기 왕 이름이 찬드라굽타 2세입니다.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마우리아 왕조 세운 건 누구라고? 아소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만들었고요. 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잖아. 그죠? 위에 보면 2번이었잖아.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이름에 마우리아가 있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아소카 대왕이 전성기였다고. 아 네. 그리고 요 굽타 왕조 때는 찬드라굽타 1세가 나라를 세우고 굽타 왕조를 건설했거든. 찬드라굽타 2세 때가 전성기다. 찬드라굽타. 근데 뭐 굽타 왕조니까 찬드라굽타 보면은 굽타 왕조인 거 알겠죠. 찬드라굽타 2세 때.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마우리아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가 영토가 더 넓었지. 그래서 마우리아라는 단어가 힘이 더 세다고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찬드라굽타랑 마우리아 같이 있으니까 마우리아 왕조가 걔는. 이해가? 네. 찬드라굽타랑 마우리아 왕조가 또 영토가 넓잖아. 네. 그래서 마우리아라는 단어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찬드라굽타 왕조가 아니라 마우리아 왕조라고요. 네. 자, 영토 확장에서 북인도 정벌, 북인도밖에 못 갔어요. 얘는 남인도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가 진출하지도 못하고, 영토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거지. 굽타 왕조가. 북인도를 정복하고 인도 중부로 세력을 확대한다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이제 육지에는 다 밑으로 데카고원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동남아시아랑 해상무역을 좀 활발히 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중개무역, 해상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면 14번에 해상무역. 왜? 뭐가 집중. 뭐 웃기니? 중요하고 마지막 시간인데. 해삼이요? 해상무역. 바다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한 거죠. 넘어갑니다. 불교 성립으로 갑니다. 불교 성립. 자, 마우리아 왕조 때 무슨 불교라고 여기 기억나니? 네. 대승불교. 여기가 소승불교다. 여기 나중에 힌두 대승불교, 대승불교,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여기 조금 이따 힌두교 나올 거야. 종교는. 자, 불교 성립 봅니다. 겐지스 진출 이후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세력이 성장을 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자, 이 카스트 제도 어떻게 4개 이어진다 그랬어? 기억나니? 카스트 제도 브라만. 위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였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들이 어떻게 북박스 채로 쌓여 있다라고. 북박스잖아. 네.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책들이 카스트 죄송합니다. 네. 대한 책들이 상자째로 막 쌓여 있다는 북크바수로 이렇게 된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고. 여기가 사제 계급이었다. 기억나니? 최상위 계급은 항상 옛날엔 재정일치였다고. 네. 크샤트리아가 귀족이고 얘네는 무사 계급이야. 무력을 군사력을 가진 애들이고, 바이샤가 농민 상인 애들이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수드라가 약간 밑에 잡일 담당입니다. 근데 자, 처음에 카스트 제도는 계급 차이를 인정하죠. 엄격한 계급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근데 이제 겐지스강 진출 이후에 철기가 보급되면서, 여기도 철기 보급되거든요. 철기 보급되면서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많아지면은 브라만 세력이 강해지겠니? 크샤트리아 바이샤 세력이 강해지겠니? 전쟁이 많아지면.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세력이 강해질 겁니다. 왜냐면 얘가 무사계급이니까 군사력 가지고 있지. 맞죠? 그리고 바이샤들은 특히나 상인 세력이 전쟁은 항상 물자 이동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십자군 전쟁할 때 했다. 십자군 전쟁 걸치면서 지중해 무역이 번성했다고. 당연히 여기도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 상인 세력이 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크샤트리아 바이샤 세력이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권력이 높아지는데 계급은 얘네들보다 낮죠. 이거 좋아 싫어? 싫어요. 싫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계급 차이를 인정해 안 해? 안 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만민평등주의입니다. 불교는. 자,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면서 정복전쟁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얘네가 최고 계급이니까 얘네 권력이 강해지니까 불만을 가져가지고 불교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라는 게 사상이 왜? 불교라는 사상이 나왔을 때 얘네가 후원을 한 거죠. 후원을 해가지고 널리 퍼진 거지. 6세기경에 불교가 등장하고 이 본명 기억하세요. 석가모니 본명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석가모니라는 단어는 석가 샤카족을 음치한 거야. 샤카라고 성씨가 샤카입니다. 샤카족의 성자가 석가모니고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합니다. 고타마. 1번에 그거예요. 1번의 고타마 그럼 시다르타. 석가모니 본명이래. 석가모니 본명. 부처라는 거는 그냥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를 이제 석가족의 성자라 그래가지고 석가모니라고 불렀고 걔의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비와 평등을 강조해가지고 카스트교의 신분차별에 반대하면서 세력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크샤트리아 바이사 세력이 지지를 했고 마우리아 왕조식이 무슨 불교가? 소승. 그지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가 상자부 불교 적고 상자는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그 고승들을 얘기해. 높은 스님들을 얘기해. 상자. 이번은 상자부 불교. 쿠샤 왕조식이 무슨 불교? 3번? 대승. 3번은 대승불교. 큰 수레죠. 상자부 불교가 너네 소승이다라고 비판한 게 대승이었잖아. 3번 대승불교. 쿠샤 왕조식에는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 그리고 요 국타 왕조 시기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유행할 겁니다. 힌두교. 4번에 국타 왕조라고 적습니다. 국타 왕조. 국타 왕조 시기 이 힌두교는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광희장년에 나랑 했지. 힌두라는 단어가 인도랑 같은 의미랬다. 그냥 인도 하다가 힌두 이렇게 된 거야. 의미가 같습니다. 힌두 이슬람 뭐 이렇게도 부르고 인도 이슬람 이런 같은 단어로 쓰인다고. 근데 힌두라는 단어가 인도라는 뜻인데 어차피 요 인도 문화의 기반은 전부 브라만교에서 왔어요. 브라만교. 이 브라만교가 사제 계급이었지. 브라만 종교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계층이 브라만이라서 브라만교라고 불렀던 거고 당연히 힌두교가 브라만교에서 기반을 했기 때문에 얘도 카스트 제도를 인정해요. 자, 그래서 5번에 브라만교에다가 인도 민간 신앙에 불교까지 흡수해서 이 힌두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다. 요때 당시는 불교가 그 대승불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용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민중들하고 좀 멀어져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기도 해. 그래서 너무 어렵단 말이야. 막 내용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맨날 그 우리 기도하고 막 인드라신 뭐 시바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비슈느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친숙하단 말이야. 그리고 불교 세력을 좀 포섭하려고 그 비슈누의 10개의 화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헤라클레스 뭐 12모험 이런 것처럼 비슈누가 한 번 죽고 태어날 때마다 10가지 모험을 하는데 그 중에 10번째 화신이 석가모니예요. 그런 식으로 불교 전승을 포섭하는 형태로 힌두교가 발전해.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보면 창시자도 없고 교리도 없고 다신교 없고 보이니? 네. 요가 고행 선행을 통해 쉽게 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대중화됐습니다. 밑에 보면 브라만교는 복잡한 제사의식이다. 옛날 거 제사의식 이런 거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브라만 계층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불교는 경전 공부 같은 거 해야 되잖아. 불교의 경전 공부 이런 거 그래서 민중들은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불교에다가 브라만교 플러스 민간 신앙까지 다 더해가지고 좀 민중 친화적으로 흐르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국타 왕조 시기에 유행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힌두교 발전하고 힌두교 하면 나오는 법전 이름이 하나 있어요. 마누 법전입니다. 마누 법전이라고요. 얘는 경전은 아니고 법전인데 그냥 경전 같은 느낌으로 외우세요. 힌두교 하면은 힌두교 카스트 제도를 약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계급은 뭐 상위 계급한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상위 계급은 요런 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계급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어요. 자, 앞에 쭉 배웠는데 브라만교의 경전 이름 기억나니 혹시? 브라만교? 어떻게 알고 있지? 나잖아. 브라만교 베다. 힌두교는 뭐라고? 마누 법전인데 이 브라만교를 조금 토속화 혹은 뭐 민중화한 게 힌두교야. 힌두교에서는 마누 법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베다는 잘 대답했습니다.
앞에 보고 있어. 옆에 보지 말고 있어. 만우법전. 그리고 여기 7번에 자 그럼 힌두교는 카스트를 인정할까요 인정할까요? 인정해요. 그래서 인정하기 때문에 지배층이 당연히 좋아하겠지. 그래서 지배층이 열심히 푸시해줘 밀어줘. 그래서 결국 이제 인도 전통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7번에 인정해요. 괜찮죠? 7번에 뭐라고요? 카스트 제도를 인정했다고.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를 긍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만우 법전에도 이런 뭐 무슨 계층은 뭘 해야 되고 무슨 계층은 뭘 해야 되고 딱 정해놨단 말이야. 침범하지 말라고. 당연히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는 사상이지. 왜 힌두교가 성립했는지까지 알겠죠. 그냥 불교가 너무 어려워지고 민중들하고 멀어져서 그래. 그래서 민중신앙 플러스 브라만교 플러스 불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조금 친민중적으로 흐른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굽타왕조 시기 아래쪽 밑에 쭉 보면 인도 고전 문화의 발전이거든. 인도 고전 문화의 발전. 자 문학은 어떤 단어로 쓰면 되냐면 산스크리트라고 써요. 산스크리트 문학입니다. 산스크리트 아니에요. 그리스트교가 아무 관련이 없고 산스크리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의 약간 그 고전 문자 같은 개념이야. 그게 이제 서양권에서는 라틴어고 중국 문화권에서는 한자고 갑볼문 이런 거. 근데 인도 문화권, 동양 문화권 계열에서는 산스크리트어가 약간 고대 문자 같은 느낌이에요.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하고 왜 산스크리트 문학이냐면 공용어가 산스크리트 공용어의 그 언어 이름이 산스크리트어라서 그렇습니다. 서사시에 요거까지 외웁니다. 서사시 몇 번이지? 9번 10번에 마하바라타. 그 다음에 10번에 라마야나 11번에 그 희곡인데 샤쿤탈라라고 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그 뭐 옛날 얘기야 설화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요 시기에 집대성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이거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이거 약간 마하바라타 시기에 나오는 이 마하바라타족의 선조가 샤쿤탈라의 아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샤쿤탈라가 약간 그 시골에 사는 그냥 마을 처녀입니다. 마을 처녀인데 왕이 잠깐 나왔다가 왕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고 왕은 이제 국가를 다스리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반지를 주고 찾으러 오라 그랬대. 무슨 추남전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 반지를 주고 찾으러 오라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약간 뭐 산신령 비스무리한 존재가 찾으러 왔는데 샤쿤탈라가 이제 저기 왕이잖아 왕. 그래서 내 남편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좀 못 해줬답니다. 높은 힘을 가진 뭐 요정 뭐 산신령 이런 존재인데 그래가지고 아씨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잊을 것이다라는 저주를 내리고 떠났대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면 기억을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떠났대. 그리고 항상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아들내미 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눈 맞았을 때 아들을 막 혼자 키우면서 있다가 아들이 좀 커가지고 남편을 만나러 갔대. 남편을 만나러 가다가 이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강물에 휩쓸려 갔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제 누군지 모르는 거죠. 반지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상심을 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애 키우고 있는데 이제 강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그 반지를 고기가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반지를 이런 귀중한 반지가 있다니 왕한테 바쳐가지고 왕이 그 반지를 딱 보는 순간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찾으러 갔다. 찾으러 가니까 이제 얘는 없고 아들내미가 바라타 이름이야. 바라타. 그래서 바라타족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얘가 그 사자 이빨을 막 세고 있는 게 용맹하고 큰 힘을 가진 영웅이라는 뜻이야. 사자 이빨 내세요? 사자랑 가지고 이게 친구로 노는 거지. 친구로. 그래서 사람이랑 사자를 왜 친구를 둬요? 그만큼 이제 용맹하고 약간 영웅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나타낸 거지. 사자 이빨을 막 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애가 엄마는 어디 갔니 하니까 엄마 저기 있어요 해가지고 그냥 결국 이제 셋이 잘 살고 이게 여자도 만남이에요? 데리고 무슨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그게 이 희곡 이름입니다. 약간 춘향전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지. 반지의 제왕 플러스 뭐 춘향전 플러스 뭐 신데렐라 플러스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 샤쿤탈라라고 인도에서 유명한 희곡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 쭉 내려오다가 이 바라타족인데 이 바라타족의 5 형제들이 서로 보호하는 그런 얘기야. 얘는 그냥 바라타족의 5 형제들의 모험 얘기고 라마 야나는 뭐 왕의 연대기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사시나 문학, 산스크리트 문학 같은 거, 희곡 같은 거, 샤쿤탈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인도다 인도. 요거는 딱히 뭐 왕조를 가리진 않아. 쿠샤 왕조, 쿠타 왕조 쭉 이렇게 이어서 전성기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밑에 미술 봅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는 내가 그 성상숭배 그거 할 때도 얘기했지. 원래 신들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요, 모습을. 그래서 이제 성상숭배 이런 것도 기독교 동방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서방교회랑 갈등이 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초기의 모습은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냥 상징물로만 그렸어요. 수레바퀴나 수레바퀴. 인도에서 수레바퀴를 말하는 단어가 카르마라는 단어예요. 카르마. 여기 수레바퀴다. 아예 차크라. 여기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혹은 나무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오리수나. 그래서 나무 혹은 수레바퀴 모습으로 그리다가 그럼 어떻게 사람으로 진화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지. 간다라 미술을 만나면서. 양파 먹은 거 아니에요? 자, 수레바퀴 모습으로 표현하다가 아니 부처님은 사람인데 부처님을 상징하는 모습을 그릴 때 나무나 수레바퀴 모양을 그렸다고. 그게 부처님이 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려놔도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12번에 간다라 양식이라고 썼고 간다라 12번 간다라 양식. 간다라. 왜 간다라냐면은 그 지역 이름이 간다라 지방에서 유행한 양식이라서 그래요. 간다라 양식. 조용히 하고 마지막 시간인데 13번에 헬레니즘 양식 썼습니다. 인도 플러스 헬레니즘 양식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아니 헬레니즘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한 번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헬레니즘을 저 앞에 알렉산더 대왕 할 때 나오고 지금 여기 인도 할 때 처음 나왔잖아요. 자, 간다라 양식은 인도 플러스 헬레니즘 양식이고 그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어요?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다 사람 모습이죠. 아니, 대가리가 그 동물 아니에요? 동물이야. 일부 그런 미노타우루스 뭐 이런 것처럼 일부 동물 모습인 게 있지. 근데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 모습을 그려줬잖아. 그래서 여기도 원래 부처님을 수레바퀴나 뭐 나무 모습으로 그리다가 혹시 그리스 문화가 전파됐는데 알렉산더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 문화에 보니까 신들을 인간 모습으로 그리네. 그럼 부처님도 인간 모습으로 조각을 한번 새겨보자. 그래서 자 13번이 헬레니즘 문화고, 자 쿠샤 왕조 시기에 12번에 간다라 양식으로 발전돼 있죠. 왜 간다라 양식이냐면 간다라 지방에서 이러한 융합한 미술 같은 게 발전돼서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부처님을 사람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진리 이런 걸 표현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데 그 아리안족이 되게 중시하는 이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상징 중에 하나야 수레바퀴가. 얘가 뭐 가지고 왔는데 철제 무기와 전차 기술 가지고 왔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겠니? 전쟁으로 정복하는데. 수레바퀴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가 뭐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고 정복 강함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상징물이라서 부처님도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인도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왕이 있어.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이 전륜성왕이 바퀴를 굴리는 왕이라는 뜻이야. 이 바퀴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속군주가 전륜성왕이고 부처님은 법륜이라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래요. 그래서 법륜을 상징하는 거야. 부처님 수레바퀴로 굴렸다는 거야. 법의 수레바퀴. 그리고 요거는 14번에 동아시아로 전파될 거예요. 동아시아로. 자, 아까 그 알렉산더 그 여기 뭐냐 간다라 지방에서 유행한 미술이랬잖아. 간다라 지방에서. 근데 간다라 지방이 어디냐면 앞에 지도 한번 봅시다. 다시 37페이지 제일 앞에 오면은 간다라 지방이 어디 있어?
쿠시아랑도 저 북쪽에 있죠. 네. 간다라 지방이. 근데 그쪽 지방에서 유행한 거기 때문에 쿠산 왕조식이고 쿠시안 왕조. 얘는 남쪽이랑 교류가 많았어. 북쪽이랑 교류가 많았어. 북쪽이랑 교류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대승불교가 전파되면서 간다라 미술도 같이 전파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그린다? 우리는 사람. 사람 모습으로 그리지. 이거 영향이에요. 근데 왜 금이에요? 금이 그냥 제일 좋은 재질이니까 금박으로 입히면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그리는 거죠. 아 진짜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옛날 불상들은 그 금색으로 안 해놨어. 그럼 그거 진짜 금이에요? 뭐 나중에 한 것 중에 일부는 진짜 금이겠지. 근데 지금 부처님 불상에 있는 거는 진짜 금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절에 가면 있는 부처님 불상 전부 다 금은 아닐 거야 아마. 그냥 금 색깔 나는 걸로 칠해놓은 거겠지. 옛날에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석굴암 이런 거 그냥 색깔이 없잖아요. 돌색이지 그냥. 돌로 만든 거였어요? 석굴암이니까 돌로 만들었겠지. 석굴암인데. 암이 암석을 타는 거였어요? 그렇죠. 뭘 무서워? 뭐 밑에 봅니다. 그래서 14번에 동아시아로 전파될 거고 대승불교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을 이제 간다라 미술을 전파된 거랑 같이 왔기 때문에 사람 모습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 불상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양식은 국타 양식입니다. 15번의 국타 양식. 어느 왕조식이 유행했겠니? 국타죠. 국타 왕조식이 유행했겠죠. 아까 간다라 미술은 그 쿠시안 왕조 때고 국타 왕조니까 국타 양식입니다. 국타 양식은 인도 플러스 간다라 양식이에요. 간다라 양식. 자, 간다라 양식은 인도 플러스 헬레니즘 양식이고 국타는 그 간다라 양식이 조금 더 인도 색깔 묻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진화한 거야. 국타 양식. 그래서 16번은 간다라 양식. 여기는 여기 간다라 양식. 16번 간다라 양식. 인도 플러스 간다라 양식이 국타 양식이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석굴 사원이 나오는데 엘로라 아젠타 석굴 사원이 나올까요? 아잔타가 먼저 나와요. 아잔타 엘로라 석굴 사원이에요. 각각 다른 석굴 사원인데 그냥 같이 붙여서 외우세요. 아잔타 엘로라 석굴 사원. 석굴 사원은 그냥 말 그대로 동굴 안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그 불상을 돌로 새긴 걸 말합니다. 이게 중국사 할 때도 저 남북조 시기에 석굴 사원이 나오거든요. 북조에서 주로 만들었다. 북조는 오랑캐들이었지. 북쪽에서 뭐 그 파랑의 난이라면서 북쪽에서 오랑캐들 들어와가지고 밑에 쫓아낸 거랬잖아. 오랑캐들은 전부 유교 안 한다 그랬지. 유교 안 하고 뭐 한다 이거 불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불교를 좀 왕권 강화용으로 썼어. 그래서 여기도 그 석굴사원이 부처님보다는 왕의 모습으로 석굴사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석굴암도 마찬가지 왕권 강화용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왕 즉 불 사상이거든. 왕이 곧 부처인 사상이라서.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그래. 사상 통일용으로 들어온 거라서. 여튼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도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 국타 양식으로 나온다. 자,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는 그 숫자 0을 최초로 발견한 데가 어디야? 숫자 0을 최초로 발견한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 다못 썼는데. 아잔타 엘로라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 몇 번이니? 17번. 17번이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이다. 그리고 18번에 숫자 0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게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0이 들어갔기 때문에 9에서 넘어가서 뭐야 이제 10을 쓸 수 있어요. 10진법이 발달했습니다. 18번이 0 개념 도입, 19번이 10진법 발달. 10진법. 19번이요? 19번이 10진법.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숫자 0이 들어가서 우리 이 숫자를 뭐라고 불러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죠. 이거 좀 있죠. 숫자를 뭐라고? 이런 형태, 옛날에 이 숫자들 이렇게 썼잖아. 중국에서 이렇게 쓰고 뭐 다른 게 있겠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으니까. 아니 숫자가 뭔? 요 숫자들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지. 0이라는 개념이 아랍 지역으로 전파되거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도의 숫자 개념이. 네.
그래서 17번이 발달했다. 이슬람 세계의 전파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한다까지 이어지는 거고. 아래쪽 천문학에는 다 그냥 20번에 지구라고 쓰십시오. 지구. 지구 자전. 지구 자전, 지구 구형, 지구 둘레 계산 뭐 이런 거. 지금 아, 지구만 지구가 보면 머리 아파요. 지구과학 아니잖아. 아, 숫자 0은 모양이 어때? 숫자 0은 동그랗. 동그랗죠, 동그랗죠. 그래서 숫자 0 개념 저것도 생각해가지고 자전을 해요? 공전을 해요? 무슨 소리야? 진짜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죠, 당연히. 지구가. 재밌잖아. 어. 아니 지금 저거 숫자 0만. 숫자 0은 그냥 숫자 0이고 숫자 0이 동그라니까 이거 가지고 지구 생각하라고. 지구예요, 아닌 0? 이건 지구, 이거 지구. 숫자 0이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란 거 생각해서 그냥 지구 나오면은 그냥 인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인도 천문학 발달인데 지구가 동그란 모양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 알고 지구 구형설입니다. 지구가 혼자 뱅글뱅글 돈다는 것도 그때 알고 지구 자전설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둘레까지 계산했어요. 원주율 가지고. 지구 둘레 계산까지. 다 지구지. 저 지금 그거 들으면 머리 아파요. 숫자 0에서 어쨌든 지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인도 문화 때 발달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라고. 동그라미예요. 그렇죠. 그냥 지구라고. 헐. 그래서 20번 3개 있잖아. 지구 둘레 계산, 지구 구형설, 지구가 원모양으로 생겼다. 그다음에 지구 자전, 지구가 혼자 뱅글뱅글 돈다까지 인도에서 이때 당시 다 이해했다고. 고대 인도에서. 대박. 이해 갑니까? 똑똑해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뒤로 넘어가서 41페이지. 근데 흐뭇하게 웃는다. 누가? 왜 흐뭇해? 뭐가 흐뭇해? 뭔가 되게 41페이지 가서 자, 서로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1번에 마오리아 왕조 전성기 왕. 이름 기억나니? 마오리아 왕조. 아소카 대왕. 그렇지. 1번 아소카 대왕. 2번 쿠샨 왕조 전성기 왕. 키읔시읒 쿠샨이잖아. 카니슈카 대왕. 쿠샨의 카니슈카 대왕. 카니슈카 대왕. 키읔시읒 쿠샨. 키읔시읒 카니슈카 대왕이죠. 적고 3번 구타 왕조 전성기 왕. 구타니까 찬드라 구타 2세. 찬드라 구타 2세입니다. 2세. 1세 때 찬드라 구타. 찬드라 구타 2세고 1세 때 찬드라 구타 왕조가 만들어졌고 찬드라 구타 1세 때 구타 왕조가 만들어졌어. 건국자가 1세입니다. 그리고 아들레민 2세 때 전성기 구타 왕조 전성기라고. 그리고 찬드라 구타 마우리아는 무슨 왕조라고? 찬드라 구타 마우리아는 무슨 왕조라고? 마우리아 왕조 창시자예요. 찬드라 구타 마우리아는 마우리아 왕조 창시자라고. 아니 이게 기억하세요. 찬드라 구타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찬드라 구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마우리아 왕조입니까? 구타 왕조입니까? 마우리아 왕조야. 자, 마우리아 왕조랑 구타 왕조랑 어디가 영역이 더 크다 그랬어? 마우리아 왕조가 영역이 더 컸잖아. 그래서 둘이 구타라는 단어랑 마우리아라는 단어가 둘 다 나와 있으면 마우리아가 더 힘이 센 거야. 네. 이해가지? 그래서 얘는 구타 왕조가 아니라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라는 단어가 없으면 얘는 그냥 구타 왕조예요. 헷갈리지 마라 이거. 애들 내놓으면 그냥 찬드라 구타 마우리아가 구타 왕조를 건설하였다 그러면 애들이 다 맞다 그래. 아니라고. 이해가니? 얘가 더 힘이 세다고. 얘가 마우리아 왕조다. 그래서 이제 전성기 왕은 찬드라 구타 2세입니다. 2세. 3번 적었죠. 자, 종교 마우리아 왕조 때는 무슨 종교? 소승불교. 그지. 상자부 불교라는 단어를 적으세요. 상자가 높은 데 앉은 스님이에요. 고승 얘기한다. 고승. 근데 그때 당시 고승들은 경전 읽으면서 개인 해탈만 추구해가지고 소승불교로 비판을 받았다고. 옛날에는 소승불교로 용어가 적어도 됐어요.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근데 이제 약간 차별적인 언어라 가지고 요즘 교과서에는 소승불교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상자부 불교. 그리고 5번에는 무슨 불교? 쿠샤나무 대승불교. 그렇지. 이제 우리는 이제 민중들까지 챙기는 불교가 되겠다. 그 얘기고. 6번 구타 왕조 때는 무슨 종교?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브라만교의 불교 플러스 민간 신앙이 더해진 형태랬죠. 자, 쿠샨 왕조 때 미술 양식. 쿠샨 왕조 때 간다라 미술. 헬레니즘 문화 영향이었다. 헬레니즘. 그래서 부처를 이제 인간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자, 구타 왕조 때 그러네. 구타 왕조 때 8번 무슨 양식? 구타 양식. 구타 왕조잖아. 여기는 뭐 나왔니?
무슨 사원? 아잔타, 엘로라 삿폴 사원이 북타 양식으로 나온다. 다 앞에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 나중에 근대 가가지고 한참 뒤에 나올 건데 델리 술탄 왕조랑 무굴 제국까지만 하면은 인도는 마스터하는 겁니다. 인도는 그게 분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쪽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인도 불교의 전파 보이니? 아이 색깔이 안 나오네. 아래쪽으로 간 거 있잖아. 아래쪽으로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소승불교는 남쪽으로만 간다. 적어놔라. 저기 인도 불교의 전파 보이니?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인도 불교의 전파라고 나와있는데 거기 원래 색깔이 나와야 돼. 색깔이 안 나와. 맞죠? 색깔이 구별이 안 되잖아. 쌤 어딜 보는지 모르겠어. 41페이지, 네. 42페이지 제일 밑에. 4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인도 불교의 전파라고 나오거든. 42페이지.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 페이지라고. 근데 너가 지금 보고 있잖아. 미안. 42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인도 불교의 전파라고 나오는데 인도 불교의 전파. 여기 원래는 색깔로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구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자불교랑 소승불교가 색깔로 구별이 되는데 이게 칼라 프린트면 그게 되는데 이거 흑백 프린트죠. 그래서 그냥 적어놔. 소승불교는 동남아 지역만 전파됩니다. 동남아.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으로 전파가 안 돼. 근데 대승불교는 거의 동북아긴 한데 거의 동북아 지역으로 전파되는데 플러스 일부 동남아 지역으로도 전파가 돼요. 쿠샨 왕조 시기에 저기 아까 뭐 했는지 기억나냐? 쿠샨 왕조 시기에 무슨 무역? 중개 무역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대승불교 때 되면은 좀 활발하게 전파가 돼서 일본 동남아 지역까지 가요. 근데 소승불교는 이게 작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만 딱 가는 거다. 여기만. 마우리 왕조 때니까 밑으로 많이 가던 시기라 가지고 동남아 지역만 전파되고 대승불교는 둘 다 한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주로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 유적이 나타나요. 아래쪽 봅니다. 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발전이 있죠. 여기는 일단 한번 들으세요. 시험 기간에는 학교 선생님이 너네 작년 기출 보니까 옥자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이 부분 안 나왔던데 혹시나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공부합시다. 일단 저거만 놓자 오늘은. 자, 9번에 파간 왕조라고 적습니다. 파간 왕조. 이게 좀 찌끄레기 나라들이야. 시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합니다. 파간 왕조라고 해요. 파간 왕조. 파간 왕조. 9번 파간 왕조, 10번 파간 불탑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왕조고 얘네가 만든 불탑 이름이 파간 불탑이에요. 그래서 파간 왕조 별명이 불탑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탑 왕조라고도 불린답니다. 왜 탑을 좋아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탑이라는 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고 불교에만 있는 원래 불교적 상징물로 시작했어. 지금 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원래 탑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만 만드는 거다. 지금은 약간 서양의 타워 개념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조금 조형물 의미가 좀 강해졌는데 예전에는 불교적 상징물, 부처님 기념하는. 그래서 여기 불교가 전파된 지역에서는 다 탑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간 불탑 이런 게 나오고 태국에서는 수코타이 왕조라고 합니다. 수코타이 이름만 들어놓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그때 외우자 이거는. 수코타이 왕조 11번. 태국이 타이인 건 알죠? 네. 타이완은 어디가 타이완이야? 대만이 타이완이다. 오, 그렇죠. 타이가 태국이다. 타이가 태국이고 타이완은 대만이에요. 대만. 한자로 쓰면 태국, 타이를 한자로 쓰면 태국, 타이완을 한자로 쓰면 대만이야. 네. 11번 수코타이 왕조. 그래서 태국이기 때문에 타이족이겠죠. 그리고 불교 사원 이건 뭐 좀 안 나오는 건데 왓 마하탓이라고 적습니다. 왓 마하탓 이라는 불교 사원이 만들어졌어요. 12번에 왓 마하탓. 13번 샤일렌드라 왕조라고 합니다. 샤일렌드라 왕조. 인도네시아의 샤일렌드라 왕조. 그 인도네시아가 그냥 섬 4개라고 외우세요. 실제로는 5개입니다. 큰 섬 5개인데 앞에 있는 2개가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섬 하나로 묶으면 4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실제로 5개인데 4개라고 외우고 그리고 네시아라는 뜻 자체가 원래 섬이라는 뜻이야. 섬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거는 인도 주변에 있는 섬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섬 4개 있는 것 중에 좀 큰 섬 이름이 자바섬이에요. 이 자바섬의 중심지가 있는 왕조가 샤일랜드 왕조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보로부두르 불탑이다. 보로부두르 불탑을 샤일랜드라 왕조에서 만들었습니다. 보로부두르 불탑. 그리고 이게 보면 뭐라고 하니 세계 최대 이게 최대라고 적으세요. 한자 밑에 최대 가장 최자예요. 가장 최자였어. 가장 최자. 최대는 알죠? 큰데 가장 큰 거. 이거는 뭔지 아냐? 최고입니다. 옛 고자. 최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최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고고하게 3최가 있거든. 3최. 최고, 최대, 이거는 뭐야? 최대. 높고. 그래서 최고, 그다음에 최대 이거를 이제 고고학에서 주로 많이 좀 나와. 근데 여기는 뭐 가장 큰 최대 대승불교 유교죠. 대승불교.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은 주로 뭐가 전파됐다고? 동남아시아는 무슨 불교가? 소승불교가 주로 많이 전파됐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승불교 유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거입니다. 세계 최대 대승불교 유적이 보로부두르 불탑이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에 이거 좀 유명합니다. 앙코르와트라고 있죠. 앙코르와트. 자, 15번에 앙코르 왕조. 앙코르 왕조. 자, 앙코르 왕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앙코르 와트. 그리고 요거는 세계 최대 불교 힌두교 사원입니다. 둘이 합쳐져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마지막 베트남에서는 무슨 왕조냐면 리 왕조라고 합니다. 17번. 이게 그 우리 성씨 리랑 같아. 이씨. 그 성씨랑 요거 이씨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쓰죠. 이 왕조입니다. 이 왕조. 그 베트남 발음을 보도 리라고 있는데요. 리 왕조예요. 이 리 왕조에서 문묘라는 걸 건설했습니다. 문묘. 이 문자가 오 문묘. 18번이 고양이도. 뭐? 18번에 문묘고 이 문은 요렇게 이 문자야. 묘는 사당묘자고 네. 이 문은 그럴 문자죠. 문학할 때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문무 양쪽으로 사당이 있는데 문묘는 공자님 묘예요. 공자님 묘. 공자님이 문에서는 유교 창신자잖아. 그래서 문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라고 보는 거고 무묘도 있어요. 그래서 무묘. 없을 무가 아니고 문무할 때 그 문무 양반할 때 그 무자지. 문무를 겸비했다 할 때 그 무. 무묘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냐면 관우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 무묘예요. 무묘.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문에 있어서는 공자님이 최고, 무에 있어서는 관우를 좀 최고라고 보는 거지. 이해가지? 한국에도 있어요. 동묘에 가면 동묘 앞묘 그 역 있지. 네. 동묘 앞역. 저 전동시에서 봤어요. 거기 모시고 있는 동묘에 모시고 있는 그 신이 관우를 모시고 있는 거다. 동묘. 그래서 여기는 문묘이기 때문에 공자님 사당을 베트남에 세운 거예요. 베트남에. 우리도 문묘가 있어요. 성균관에 가면 공자님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공자 사당을 설치했다.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성균관 이게 조선시대 성균관 얘기하는 거예요. 성균관 대학교 아니고 네.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공자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우리도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공부하고 그 대학이죠. 성균관 대학이잖아. 여기서도 그 문묘에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이제 공자님께 제사도 드리고 한 겁니다. 유학자를 양성했다. 당연히 학자들을 키웠다는 거겠죠. 자, 요게 전부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고 국가들별로 무슨 왕조였는지 그리고 그 왕조가 무슨 건축물을 세웠는지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건 시험 기간에 외웁시다. 괜찮지? 왜?
아래쪽 보면 공통점이 이 정도만 알아둬라. 자, 인도와 중국을 잇는 인계 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가들이고요. 국가들은 당연히. 그리고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동남아시아잖아. 동남아시아니까 남부아시아가 어딘데 남부아시아가? 어디가 남부아시아입니까? 남쪽. 인도 지역이 남부아시아야. 동부아시아가 주로 어느 나라로 보는 거지 지금? 여기가 중국이죠. 동부아시아. 한중일 있는데 사실은 한국이 제일 크지만 중국 위주로 이제 좀 역사가 흘렀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어서 여기 무슨 반도? 인도 차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인도 영향, 중국 영향을 둘 다 받은 지역이. 작년에 강의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불렀었어요. 귀여워. 이쪽 지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문화, 중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인도 문화 받은 거 불교, 특히 상자부 불교. 마치 아래쪽은 소승불교 계열이잖아. 상자부 불교 기억나죠? 동남아시아 쪽은 주로 상자부 불교인데 플러스 대승불교도 있다고. 그리고 힌두교 문화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자, 앙코르 같은 거 나올 겁니다. 힌두교 영향도 있어. 불교, 힌두교 플러스 둘 다 돼 있습니다. 앙코르 같은. 그리고 중국 문화에는 한자나 유교 영향 뭐 나오겠니? 베트남의 문묘 나올 겁니다. 공자님 사당. 괜찮죠? 그래서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영향을 둘 다 받았다는 게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특징이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짧게 왜? 짧게 우리가 그때 르네상스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요거 두꺼운 거 보고 두꺼운 거. 왜? 어? 마저 끝내고 싶시다. 좀만 쉽시다. 10분 정도만 나도 쭉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가냐면 여기는 66페이지. 60몇 페이지예요? 66페이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저번에 대충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만 기억합니다. 자, 모든 이전에 그 카톨릭을 고교라고 합니다. 고교. 옛날 종교라서. 자, 다시 이거부터. 자, 동서교회가 분열됐을 때 동쪽 교회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 다 크리스트교인데 동쪽 교회는 자기를 대왕 정교회라고 불렀어요. 정교. 그래서 동방 정교회죠. 그리스 정교. 중심지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라고 불렀고 서방 교회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 보편 교회다. 카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카톨릭. 그거를 번역해서 천주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다른 척하는 거니? 그래서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렀었죠 저번에. 근데 종교 개혁 시기에 동유럽 역사는 잘 안 다뤄. 왜냐면 로마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위주로 사실은 지금 강대국들이기도 하고 식민지 개척 막 하고 하는 애들이 서유럽 애들이지. 동유럽은 사실 좀 역사가 간략하거나 많이 잊혀졌어요. 동유럽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지금 동로마 지역에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정교회의 역사는 자세히 안 배웁니다. 근데 서방교회 이 로마 카톨릭이 반으로 쪼개진 건 지금 나온 거죠. 구교가 이거야. 구교 옛날 교회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거고 신교가 새로운 교회인데 그 신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를 뭘 번역한 말이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요 단어를 혹시 알고 있나? 중2면은 모를 수도 있고. 프로테스트라고 항의하다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야? 항의요. 항의. 아유, 항의하다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어디에 항의하겠니 지금? 계신 구교에 항의하는 거죠. 저 기억나니? 뭐 이 종교 개혁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 로마 교회가 면죄부 같은 거 판매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뭐 원래 예정 그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정해져 있는 건데 800만원의 예정설이잖아. 근데 막 면죄부 이런 거 팔면서 너가 이거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지옥 안 갈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패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개신교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루터파 개신교는 저번에 배웠었는데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이라는 데서 인정을 받았고 칼뱅파 개신교까지 인정받으려면은 전쟁을 한번 해야 돼요.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전쟁이지 신교 구교.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30년 동안 지지고 받고 싸웁니다. 30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1618년부터 48년까지가 딱 30년이거든. 30년 전쟁하고 이 30년 전쟁 결과 맺은 조약이 하나 있어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 완전히 이제 신교가 완전 공인됩니다. 그래서 칼뱅도 믿고 뭐 루터도 믿고 영국에 있는 저기 영국 국교회도 믿어도 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지? 이까지 저번에 했는데 짧게 끝나가지고 그때 제대로 못했고. 저희 23번까지. 23번까지만 했니? 네. 24번부터 봅시다. 24번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독일의 30년 전쟁. 독일 옛날 일을 뭔지 기억나니 혹시? 신성 그렇지. 신성 로마 제국.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중앙 제국이긴 한데 여기 막 지역별로 다 좀 자주권이 강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작센, 바이에른, 뭐 오스트리아, 뭐 프로이센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시 정도 크기거든요. 조그만한 시들에서 각각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원래 왕권이 강하려면 황제가 어떻게 물려져야 돼? 황제가 어떻게 선출돼야 핏줄에 따라 물려져야 황제권이 강한 거야. 그래서 그 이전에 뭐라 그랬니? 그 로마 제정이 시작된 게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아들내미한테 물려주면서 로마 제정이 시작됐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황제국이긴 하거든. 명분상은 황제국입니다. 왜냐면 서로마 황제가를 받았거든. 신성 로마 제국도. 기억나죠? 처음 받은 거는 카룰루스 대제고 그 프랑크 왕국이 동서중 세 개 쪼개고 나서 동프랑크 왕국이 두 번째로 로마 황제가를 받았잖아. 기억 안 나요. 다시. 자, 처음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동서로 쪼개졌죠. 동서로 쪼개져가지고 서로마 교회가 좀 있다가 서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게르만족한테 멸망했잖아. 그래서 로마 교황이 막 혼자 살고 있었는데 위에서 계속 프랑크족이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동로마 교회에서 계속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좀 후원자가 필요해가지고 프랑크 왕국 카룰루스 대제한테 서로마 황제관을 처음 줬었다. 맞죠? 요까지 기억나지? 네. 800년 12월 25일이 됐어. 요때 딱 주고 이제 얘는 명분을 찾는 거고 종교적 명분을 찾는 거고 여기는 이제 군사적 지원을 받는 거고 윈윈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망했잖아. 카룰루스 대제 죽고 나서 동서 중프랑크 세 개로 쪼개졌다 그랬지. 동프랑크 독일, 서프랑크 프랑스, 남프랑크 아니 중프랑크가 북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로 갈라졌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동프랑크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관을 줘요. 두 번째. 서로마 황제관을 그래서 두 번 수여하는 거지. 두 번째로 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 나라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라고. 괜찮죠? 여튼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지역 공건제잖아요. 지역에서 대표들이 있는데 선제후들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선제후들이라는 거고 이 선제후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왕을 뽑았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왕권이 좀 약했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후들별로 믿는 종교가 다 달랐어요. 특히나 독일이면은 이제 아래쪽이 남부 유럽은 전부 다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왜냐면 로마가 여기 있죠. 남부 유럽 가깝잖아. 원래 정통적인 종교 믿는 거고 북쪽으로 갈수록 상공업자들이 많고 이 전통적인 계층보다 신진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찬성하는 쪽이 많았거든. 북쪽은. 근데 독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지. 그래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막 갈갈이 찢겨가지고 이 제후들끼리 30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럽 다른 나라들이 신교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개신교 돼 안 돼 말해가지고 다 끼어들어가지고 유럽 대전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요거 전쟁하고 나서 인정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0년 전쟁. 30년 전쟁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적습니다. 25번 천주교, 26번 개신교. 26번이 25번이 천주교. 26번이 없는데. 왜 또 맨날 없어? 25번? 26번 없죠. 66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니?
66페이지 66페이지. 저 이거 저번에 했던 거 같고. 아 저번에 했던 거? 저번에 했던 거 봅시다. 네? 저번에 했던 거 보면은 여기는 새로 준 거 보세요. 새로 준 거. 미안하다. 아 그냥 잘 듣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카톨릭 구교 그쪽에 보면은 거기가 천주교입니다. 카톨릭을 번역할 때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구교랑 신교 중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이랑 종교개혁 이후랑 둘 중에 종교개혁 이전 게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하느님 믿는 종교네. 하느님이 뭐야? 하늘의 주인 천주. 그래서 하느님 믿는 종교라고 천주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번역 명칭이 옛날부터 쭉 그냥 그렇게 써가지고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괜찮지? 근데 나중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게 그 이제 개혁 종교 개혁 나오고 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딱 들어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믿음을 한번 고친 거잖아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를 고친 종교야. 그래서 믿음을 고친 종교라서 개신교라고 번역했다. 프로테스탄트. 괜찮니? 그래서 26번은 개신교.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개신교라고 부르거든요.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불러.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명칭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전부 다 기독교고 기독교가 제일 큰 범주고 그 밑에 정교 있고 그리스 정교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 있는 거야. 프로테스탄트.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이런 명칭으로 좀 쓰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라고. 괜춘? 그래서 천주교랑 개신교가 막 싸우다가 27번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칼벤파까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어요. 종교개혁이 3개였거든요. 종교개혁 하나 둘 셋 뭐였어? 기억나니? 독일. 루터파, 아? 칼벤파, 네 모르겠어요. 루터 개신교, 칼벤 개신교.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라는 왕이 영국 국교회 수장령 내리면서 영국 국교회라는 걸 성립하면서 그 세 개가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스위스, 독일, 그다음에 영국에서 세 개 다 개신교라고 불러요. 10분 남았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마지막 네. 시간이네.